윤재우는 매일 밤 도심 속 주차장에서 근무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가만히 쉬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누군가의 차를 안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에겐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급 세단에서 내린 남자의 시선은 불쾌했습니다. 조민석? 빌딩 입주사 대표란 그는 차문을 3개 닫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지? 내 자리는 넓게 확보하라고. 윤재우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조민석은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의 손엔 담배가 들려 있었고 담배꽁초는 고의적으로 주차관리실 앞에 버려졌습니다. 윤재우는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주웠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나이든 주차관리원을 보면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는 관리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들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부하 직원 30여 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50대 중반의 그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금은 집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고 남은 돈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를 격려했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당신은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 주차관리, 택배 상하차.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버텼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윤재우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짐을 덜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집을 사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재우는 또 일했습니다. 밤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수당이 조금 더 붙었으니까요. 그러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재활치료비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해했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적은 금액만 보냈습니다. 윤재우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말을 잘 못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윤재우는 주말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재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차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문득 조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윤재훈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만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윤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내봐야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지금 그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윤재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요. 빨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윤재훈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관리실을 나섰습니다. 교대 근무자에게 급한 연락을 남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재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습니다. 70 넘은 몸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봐야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웃고 있던 아내, 아이를 안고 있던 아내,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 윤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아는 요즘 아버지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 한도희는 늘 야근에 시달렸고 미나는 헤어샵에서 하루 12시간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맡고 있는 일이 단순한 노인 일자리쯤으로 생각했던 그녀는 그가 몇 차례 넘어졌다는 소식조차 무심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차장에서 밀쳐져 넘어짐. 팔이 부러졌다는 말에 미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미나는 헤어샵 원장에게 급히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아니, 그때도 바빠서 짧게 끊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어머니 요양병원비도 빠듯한데.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팔에 깁스가 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윤재호는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왔구나. 바쁠 텐데 미안하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다친 거예요? 윤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 밀쳐졌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야. 내가 조심하지 못했어. 미나는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릴 때면 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아. 며칠 있으면 퇴원할 거야. 미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입원 절차를 물었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나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주차장 일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가 있어서 일을 해야지. 오빠한테 얘기해 볼게요. 조금씩이라도 보태면. 내 오빠도 힘들어.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 미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이 둘의 대출금까지. 미나도 사정이 나을 것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과 자신의 급여를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팔 하나쯤이야. 곧 나을 거야. 윤재호는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나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참는지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아버지가 일하던 주차장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차장은 대형 빌딩 지하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미나가 윤재훈의 딸이라고 밝히자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윤 선생님 따님이시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가 다친 일 때문에 왔어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라서요. 윤 선생님이 넘어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누가 밀친 거 아니에요?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소장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했는데 각도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좀. 미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다쳤는데 확인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 저도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 입주사들이 까다로워서요. 괜히 문제 삼으면 저희도 곤란해집니다. 미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체도 빌딩 입주사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밀쳤어도 그 사람이 입주사 직원이라면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냥 억울하게 다쳐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산재 처리는 해드릴게요. 그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미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소장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도 월급쟁이였으니까요. 주차장을 나서며 미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70 넘어서도 주차장에서 일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밀쳐져 다쳤어도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헤어샵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돌봐야겠다고, 주차장 일은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돈이 문제라면 자신이라도 더 벌어야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현실은 녹록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오빠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의 중이거나 바쁠 것입니다. 미나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빠, 아빠 입원하셨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 미나는 다시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깁스를 한 팔로는 일할 수 없었고 당분간 쉬어야 한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쉬면 수입이 끊긴다는 것을, 어머니 요양병원비는 매달 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주차장 관리소장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에 반사되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미나는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계세요? 오늘 외근 나가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윤재훈 씨 딸인데요.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윤재훈 씨 아세요? 네. 같이 근무했어요. 아버지가 다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넘어졌다고만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여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림이에요. 저도 여기서 야간 관리원으로 일해요. 이유림 씨, 제발 도와주세요. 이유림은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미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유림은 커피를 한 잔 건넸습니다. 미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유림을 응시했습니다. 이유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날 봤어요. 윤 선생님이 다치는 거.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조민석이란 사람이 밀쳤어요. 주차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미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아무도 말 안 한 거예요? 말했어요. 소장님한테. 근데 소장님이 조용히 넘어가래요. 조민석이 빌딩 입주사 대표라서요. 괜히 문제 삼으면 관리업체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대요.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계약이 더 중요하다니. 그럼 아버지는 그냥 참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억울해서요. 윤 선생님은 좋은 분이에요.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셨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유림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미나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CCTV 영상이요. 조민석이 윤 선생님을 미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미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소장님이 지우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지우기 전에 복사했어요. 나중에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들키면 이유림 씨도 곤란해지잖아요. 이유림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만약 제가 누군가한테 밀쳐져서 다쳤는데 회사가 그냥 덮으려고 한다면 제 딸도 화낼 것 같아서요. 미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세상이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윤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당하시는 게 옳지 않잖아요. 미나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유림은 덧붙였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조민석이란 사람 성격이 좋지 않아요. 여러 번 직원들한테 고함 지르고 협박하는 거 봤어요. 괜찮아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나는 일어났습니다. 이유림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윤 선생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요. 네. 꼭 전할게요. 미나는 관리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을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들, SUV들. 그 차들의 주인들은 아마도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미나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영상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조민석 같은 사람은 돈으로 무마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림이 용기를 내서 증거를 건넸습니다. 그 용기를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헤어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줄까? 조민석은 처벌받을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아버지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섰을 때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 안에 USB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미나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폭행 사건이요. 증거 영상 있어요. 직원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썼습니다. 피해자 이름 윤재훈, 가해자 이름 조민석, 사건 내용 주차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자 미나는 조금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조민석은 반발할 것이고 주차장 관리업체도 난처해 할 것입니다. 이유림도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더 나아가 이유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누군가는 부당함에 맞서야 했습니다. 미나는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접수된 고소장은 담당 형사에게 배정되었고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정민아 씨?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정수 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접니다. 잠시 조사실로 오시겠습니까? 미나는 박정수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사실은 작고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박정수는 의자를 권했고 미나는 앉았습니다. 박정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나가 작성한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윤재훈이란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피해자가 윤재훈 씨라고요? 네, 제 아버지입니다. 박정수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재훈 씨, 저는 그분을 압니다. 미나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박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구조대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쯤이었죠.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작업자 여럿이 매몰됐고 저희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박정수는 과거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철근이 뒤엉키고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렸죠. 저는 매몰자를 찾아 잔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진이 왔어요. 구조물이 또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끌어냈어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윤재훈이란 분이었죠. 그분은 위험한 걸 알면서도 다시 잔해 속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구하고 나서도 다른 작업자들을 찾으러 또 들어갔습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윤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제 아내도 아이들도 못 봤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은인이에요. 미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런 얘기 안 하셔서.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말이 적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
박정수는 고소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USB 파일, 지금 확인해도 될까요? 네. 박정수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주차장 CCTV 화면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상단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재훈이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조민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윤재훈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윤재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재훈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습니다. 윤재훈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팔이 꺾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윤재훈은 바닥에 쓰러진 채 몸부림쳤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턱에 근육이 씹혔습니다. 명백한 폭행이네요. 게다가 도주까지. 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증거가 명확해요. 상해죄로 입건하고 바로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박정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민석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라고 했습니다. 미나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조민석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조민석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미나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조민석과 마주쳤습니다. 조민석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를 보자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고소한 거요? 늙은 아버지 팔아먹는 기분이 어때? 미나는 참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밀친 게 아니에요. 그 노인네가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내가 화난 거지. 그게 폭행이에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단순 실랑이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겁니다. 미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어떻게 부인하세요? 영상은 각도 문제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조민석이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합의하죠. 돈 얼마면 돼요? 200, 300. 미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 정해. 당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정의를 외치는 거요? 주차 관리나 하는 사람이.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조민석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조민석 씨, 들어오시죠. 변호사님도 함께. 조민석은 비웃으며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나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민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차 관리나 하는 사람. 미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한 것이 그렇게 평가받는 게 억울했습니다. 1시간 뒤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정수가 나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입건했습니다.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될 겁니다. 정말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겁니다. 미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박정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윤 씨께 안부 전해주세요. 제가 곧 찾아뵙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미나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하늘이 밝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잘 해결됐어. 아빠한테 얘기할 게 많아.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미나는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도착한다는 걸 그녀는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선행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혹하지만 선한 사람은 결국 보상받습니다. 그게 미나가 오늘 배운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윤재우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깁스를 푼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팔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조민석은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조민석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윤재우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꼬여있던 실타래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배상금은 모두 어머니의 요양병원비로 쓰였습니다. 몇 달치를 미리 낼 수 있었습니다. 윤재우는 안도했습니다.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그를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윤재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커지면서 업체가 입주사들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용히 사표를 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윤재우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에는 집에서 간단히 요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요즘 잘 쉬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재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뭐니? 헤어샵이요.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이 옆 공간을 비워주셨어요. 원래 창고였는데 정리하면 작은 방 하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거기서 쉬실 수 있게 하려고요. 의자 놓고 책장 두고 아빠만의 공간으로요. 윤재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난 집에서 잘 쉬고 있어. 아빠,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거예요. 헤어샵에 오시면 사람들도 보고 저랑도 가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윤재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혼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번 가볼게. 미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윤재우는 미나의 헤어샵을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깔끔했습니다. 손님 몇 명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객의 머리를 자르다가 아버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재우는 안쪽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나가 말한 대로 창고를 정리한 공간이었습니다. 안에는 편안한 소파 하나, 작은 책장, 그리고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윤재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관찰자의 입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윤재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달려왔다는 것을,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책임을 위해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줬습니다. 그날부터 윤재우는 헤어샵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침에 나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미나가 커피를 타다 줬습니다. 손님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떤 손님은 윤재훈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 줬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윤재훈은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송이들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헤어샵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그는 윤재훈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 선생님, 박 형사님. 박정수는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재훈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선생님, 그때 일 기억하세요? 15년 전. 건설 현장 붕괴 사고요? 기억하죠. 저는 그날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윤재훈은 웃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박정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그러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박정수는 손을 흔들고 헤어샵을 나갔습니다. 윤재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행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나가 일을 마치고 윤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두 사람은 헤어샵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윤재훈은 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미나는 자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돌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며 윤재훈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고, 젊을 때는 주고 늙어서는 받는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그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윤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그리고 선하게 산 사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걸 이제는 믿었습니다. 윤재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